1901년 가을, 30살에 가까워진 거트루드 스타인은 형제 레오와 함께 파리 몽파르나스 지구의 플레리스 가 27번지 아파트로 이사를 했어요. 이 결정은 그녀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20세기 예술사 전체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될 거였죠. 미국에서 교육받은 두 남매는 유럽의 문화와 예술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특히 파리는 당시 세계 예술의 중심지였습니다. 레오는 이미 미술의 조예가 깊었고, 거트루드 역시 레드클리프에서 심리학을 공부하며 인간의 의식과 지각에 대한 관심을 키워왔기 때문에 새로운 예술 형식에 자연스럽게 끌렸어요. 플레리스 가의 아파트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남매는 곧 벽면을 그림으로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초기에는 르누아르나 드가 같은 인상파 화가들의 작품을 구입했지만 레오의 안목은 점점 더 급진적인 방향으로 나아갔어요. 1903년 레오는 앙브루아즈 볼라르의 갤러리에서 폴 세잔의 작품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죠. 세잔의 그림은 전통적인 원근법을 파괴하고 형태를 기하학적으로 단순화하는 혁명적인 접근법을 보여주었어요. 레오는 즉시 세잔의 작품 여러 점을 구입했고 거트루드도 형제의 선택을 전폭적으로 지지했습니다. 세잔에 목욕하는 사람들이 스타인 컬렉션의 핵심이 되었고, 이 작품은 나중에 수많은 젊은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주게 돼요. 1904년 가을 살롱에서 레오와 거트루드는 앙리 마티스의 작품을 처음 접했어요. 마티스의 사치, 평온, 쾌락이라는 작품은 강렬한 색채와 단순화된 형태로 관람객들에게 충격을 주었죠. 대부분의 비평가들은 이 작품을 야수파라고 조롱했지만 스타인 남매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마티스의 혁신적인 색채 사용과 감정의 직접적인 표현에서 미래를 보았어요. 거트루드는 모자를 쓴 마티스 부인이라는 작품을 구입하기로 결정했는데 이는 당시로서는 엄청난 모험이었습니다. 작품 가격도 상당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그림이 전통적인 미의 기준을 완전히 벗어나 있었다는 거예요. 거트루드의 이 구매는 마티스에게 결정적인 후원이 되었고 두 사람 사이에 깊은 우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마티스는 곧 플레리스 가의 단골 방문객이 되었어요. 그는 스타인 남매의 컬렉션을 보며 다른 예술가들의 작업을 연구할 수 있었고 살롱에서 열리는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죠. 거트루드는 마티스의 지적인 면모와 예술에 대한 진지한 태도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마티스는 단순히 본능적으로 그리는 화가가 아니라 색채 이론과 구성에 대해 깊이 사유하는 사상가였어요. 그는 예술이 의자처럼 편안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이는 예술이 관람자에게 정서적 안정과 조화를 주어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거트루드는 이런 마티스의 철학에 공감했고 그의 작품을 계속해서 구입했어요. 1905년 레오는 거트루드에게 젊은 스페인 화가 파블로 피카소를 소개했습니다. 피카소는 당시 24세의 무명 화가였고 몽마르트르의 허름한 작업실인 세탁선에서 가난하게 살고 있었어요. 레오는 피카소의 장미빛 시기 작품들을 보고 그의 재능을 알아차렸죠. 거트루드도 피카소의 작품에서 특별한 무언가를 감지했습니다. 피카소의 고개사들과 광대들을 그린 작품들은 인간 존재의 취약함과 아름다움을 동시에 포착하고 있었어요. 스타인 남매는 피카소의 작품을 여러 점 구입하기 시작했고, 이는 극심한 빈곤에 시달리던 피카소에게 생명줄이 되었습니다. 거트루드와 피카소 사이에는 특별한 유대감이 형성되었어요. 피카소는 거트루드에게
자신의 초상화를 그려주겠다고 제안했고, 거트루드는 기꺼이 동의했죠. 1905년 겨울부터 시작된 이 작업은 90회 이상의 포즈를 필요로 했습니다. 거트루드는 매주 피카소의 작업실을 찾아가 꼼짝 않고 앉아 있었어요. 피카소는 얼굴 부분을 계속해서 지우고 다시 그렸습니다. 그는 거트루드의 본질을 포착하려고 애썼지만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했어요. 결국 피카소는 좌절감에 얼굴 부분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스페인으로 휴가를 떠났습니다. 휴가에서 돌아온 피카소는 스페인의 고대 이베리아 조각에서 영감을 받아 거트루드의 얼굴을 기억만으로 완성했어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초상화 속 거트루드는 마스크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고, 전통적인 아름다움과는 거리가 멀었죠. 사람들은 이 초상화가 거트루드를 닮지 않았다고 불평했지만, 피카소는 언젠가 거트루드가 이 초상화를 닮게 될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실제로 세월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피카소가 거트루드의 내면적 본질을 포착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어요. 이 초상화는 피카소가 입체파로 나아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1906년과 1907년, 피카소는 예술적 돌파구를 모색하며 고민에 빠졌어요. 그는 세잔의 영향을 받아 형태를 기하학적으로 단순화하는 실험을 계속했습니다. 동시에 아프리카 조각의 원시적인 힘에도 매료되었죠. 파리의 민족학 박물관에서 본 아프리카 가면들은 피카소에게 완전히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었어요. 서양 미술의 전통적인 미의 개념에서 벗어나 형태의 본질적인 구조를 탐구할 수 있었습니다. 1907년 봄, 피카소는 대형 작품 작업에 착수했어요. 이 작품은 나중에 아비뇽의 여인들이라는 제목으로 알려지게 되지만, 당시에는 철학적 매음굴이라고 불렸죠. 작품은 5명의 나체 여성을 그린 것인데, 전통적인 누드화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인물들은 각진 형태로 분해되어 있었고, 얼굴은 아프리카 가면처럼 보였어요. 특히 오른쪽의 2 여성은 극도로 왜곡되어 있어서 거의 괴물처럼 보였습니다. 피카소는 원근법과 해부학적 정확성을 완전히 무시했고, 대신 형태의 구조적 관계에 집중했어요. 피카소가 이 작품을 친구들에게 공개했을 때 반응은 충격과 당혹감이었습니다. 마티스는 이 그림을 모더니즘에 대한 악의적인 풍자로 받아들였고 분노했어요. 다른 예술가들도 대부분 부정적으로 반응했죠. 피카소의 가장 가까운 친구들조차 이해하기 어려워했습니다. 레오 스타인도 이 작품을 거부했어요. 그는 피카소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거트루드는 달랐어요. 그녀는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작품을 계속 들여다보며 피카소가 무언가 중요한 것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거트루드는 피카소가 회화의 언어 자체를 재구성하려 한다는 것을 이해했어요. 마치 그녀 자신이 문학에서 시도하던 것처럼. 피카소는 시각 예술의 전통적인 문법을 해체하고 새로운 표현 방식을 찾고 있었던 거죠. 거트루드의 지지는 피카소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비록 그녀가 이 작품을 구입하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지적인 이해와 격려는 피카소가 자신의 길을 계속 나아가도록 도왔어요. 아비뇽의 여인들은 일종의 실험실이었습니다. 피카소는 이 작품에서 입체파의 핵심 원리들을 탐구하기 시작했어요. 다시점 퍼스펙티브, 형태의 기하학적 분해, 그리고 평면성에 대한 강조 같은 것들이죠. 이 작품은 완성작이라기보다는 연구 과정이었고,
피카소 자신도 완전히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 그림을 전시하지 않았고 작업실에 굴려두었어요. 하지만 이 작품은 분석적 입체파로 이어지는 결정적인 도약이었습니다. 1907년 무렵부터 거트루드는 자신만의 문학적 실험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어요. 그녀는 언어를 마치 화가가 물감을 다루듯이 사용하고 싶었습니다. 거트루드의 글쓰기는 반복과 리듬, 그리고 단어의 음향적 특성을 강조했어요. 의미의 전달보다는 언어 자체의 물질성과 현재성을 중시했죠. 예를 들어 장미는 장미다라는 그녀의 유명한 구절은 반복을 통해 단어의 의미를 지우고 순수한 음향과 리듬으로 환원시키는 시도였습니다. 거트루드는 3인의 삶이라는 중편 소설을 집필하기 시작했어요. 이 작품은 3명의 여성 캐릭터를 통해 서로 다른 의식의 유형을 탐구하는 심리학적 실험이었죠. 거트루드는 윌리엄 제임스 밑에서 배운 의식의 흐름 개념을 문학적으로 구현하려 했습니다. 문장은 길고 반복적이었으며 전통적인 플롯 구조는 거의 없었어요. 대신 인물들의 내면, 의식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반복되는 과정을 묘사했습니다. 이런 스타일은 당시로서는 극도로 실험적이었고 출판사들은 이 작품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어요. 하지만 거트루드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진정으로 새로운 문학을 창조하고 있다고 확신했어요. 피카소와 마티스가 회화에서 하는 일을 자신은 문학에서 하고 있다고 생각했죠. 거트루드의 살롱에 모인 예술가들은 그녀의 실험을 지켜보았고 일부는 그녀의 시도를 이해하고 격려했습니다. 피카소는 특히 거트루드의 글쓰기에 관심을 보였어요. 그는 거트루드가 언어를 해체하고 재구성하는 방식이 자신의 회화적 실험과 평행한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1908년 피카소는 조르주 브라크와 함께 입체파를 본격적으로 발전시키기 시작했어요. 두 사람은 거의 매일 만나 작업하며 서로의 아이디어를 교환했죠. 그들은 대상을 여러 시점에서 동시에 보여주는 방법을 탐구했습니다. 예를 들어 얼굴을 정면과 측면에서 동시에 그리거나 기타를 위에서 본 모습과 옆에서 본 모습을 하나의 화면에 결합시켰어요. 이런 접근법은 시간과 공간에 대한 전통적인 표현 방식을 완전히 뒤바꾸는 것이었습니다. 거트루드는 피카소와 브라크의 새로운 작품들을 열정적으로 수집했어요. 플레리스 가의 벽은 점점 더 입체파 작품들로 채워졌습니다. 방문객들은 처음에는 이 그림들을 이해하기 어려워했지만 거트루드의 설명을 듣고 나면 새로운 시각을 얻게 되었어요. 거트루드는 입체파가 단순히 사물을 왜곡하는 것이 아니라 사물의 본질적인 구조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사물을 한순간에 하나의 시점에서만 보지만 실제로는 시간을 두고 여러 각도에서 본 경험들을 종합해서 사물을 이해하잖아요. 입체파는 바로 그 종합된 경험을 화면에 담으려는 시도라는 거죠. 하지만 레오와 거트루드 사이에는 점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레오는 입체파의 발전 방향에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는 분석적 입체파가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난해해진다고 생각했어요. 레오는 예술이 여전히 시각적 즐거움을 주어야 한다고 믿었는데 입체파의 최신 작품들은 거의 판독 불가능해 보였죠. 반면 거트루드는 이런 난해함이야말로 새로운 예술의 본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술은 편안하고 이해하기 쉬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각과 사고를 도전하고 확장시키는 것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레오와 거트루드의 의견 차이는
단순히 예술적 취향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두 사람의 관계 자체가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거트루드는 형제의 그늘에 있었죠. 레오가 미술 전문가였고 주요 결정을 내렸어요. 하지만 이제 거트루드는 독자적인 안목과 판단력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레오의 의견에 의존하지 않았고, 때로는 레오와 정반대의 선택을 했어요. 이는 레오에게 불편한 상황이었습니다. 형제로서의 권위가 도전받고 있었으니까요. 1908년 거트루드의 삶에 중요한 인물이 등장했어요. 앨리스 비 토클라스라는 샌프란시스코 출신의 여성이었죠. 앨리스는 친구와 함께 파리를 방문했다가 거트루드의 살롱에 초대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즉시 깊은 유대감을 느꼈어요. 앨리스는 거트루드의 지적 능력과 카리스마에 매료되었고, 거트루드는 앨리스의 헌신적인 성격과 조직력에 끌렸습니다. 앨리스는 원래 샌프란시스코로 돌아갈 예정이었지만 거트루드와 함께 있기 위해 파리에 남기로 결정했어요. 앨리스는 플레리스 가 27번지의 일상에 빠르게 통합되었습니다. 그녀는 거트루드의 개인 비서이자 동반자가 되었어요. 앨리스는 거트루드의 원고를 타이핑하고 집안일을 관리하고 방문객들을 맞이했죠. 더 중요한 것은 앨리스가 거트루드에게 정서적 안정과 지지를 제공했다는 점이에요. 거트루드는 이제 자신의 문학적 야망을 추구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앨리스의 등장은 레오와 거트루드의 관계에 또 다른 긴장을 가져왔어요. 레오는 앨리스를 탐탁지 않게 여겼고, 세 사람이 함께 사는 것이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거트루드와 앨리스의 친밀한 관계는 레오를 소외시켰어요. 게다가 예술적 견해 차이까지 더해지면서 남매의 관계는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악화되었죠. 1910년대 초 플레리스 가의 살롱은 파리 예술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이면 예술가, 작가, 수집가, 비평가들이 모여들었어요. 거트루드는 이 모임의 중심이었죠. 그녀는 손님들을 맞이하며 예술에 대해 토론하고 젊은 예술가들을 격려했습니다. 앨리스는 예술가들의 부인이나 여자친구들을 상대했어요. 이런 성역할 분담은 당시로서는 자연스러운 것이었지만, 거트루드와 앨리스의 관계가 전통적인 이성 커플의 패턴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살롱에서는 다양한 예술적 아이디어들이 교환되었어요. 피카소와 마티스는 때때로 같은 저녁에 참석해서 서로의 작품에 대해 논평했죠. 물론 두 사람 사이에는 경쟁의식도 있었습니다. 마티스는 색채의 대가였고, 피카소는 형태의 혁신가였어요. 거트루드는 두 사람 모두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점점 더 피카소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피카소의 급진적인 실험 정신이 거트루드 자신의 기질과 더 맞아떨어졌던 거죠. 시인 기욤 아폴리네르도 살롱의 단골 손님이었어요. 아폴리네르는 입체파의 가장 열렬한 옹호자이자 이론가였습니다. 그는 입체파 화가들이라는 책을 집필하며 이 새로운 운동을 이론적으로 정당화하려 애썼어요. 아폴리네르와 거트루드는 서로의 실험적인 작업을 존중했고, 종종 예술의 미래에 대해 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아폴리네르는 거트루드의 글쓰기가 입체파의 문학적 등가물이라고 평가했어요. 1912년 거트루드는 초상화라는 문학 작품 시리즈를 시작했습니다. 이는 피카소의 회화적 초상화에서 영감을 받은 것이었어요. 거트루드는 인물의 외모를 묘사하는 대신 그 사람의 말투, 리듬,
그리고 의식의 패턴을 포착하려 했죠. 마티스, 피카소, 그리고 다른 여러 친구들이 이 초상화들의 주제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피카소의 초상화에서 겉으로 드는 이 사람은 이 사람이었다. 이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었다라는 식의 반복적인 문장을 사용해서 피카소의 존재감과 창조적 에너지를 표현하려 했어요. 이런 초상화들은 전통적인 전기나 인물 묘사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독자들은 처음에는 당혹스러워했지만 거트루드의 의도를 이해하게 되면 새로운 문학적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거트루드는 문학이 회화처럼 추상화될 수 있고 의미의 명확한 전달보다는 언어의 리듬과 질감을 통해 인물의 본질을 전달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1913년 레오와 거트루드는 마침내 헤어지기로 결정했어요. 두 사람은 컬렉션을 나누었습니다. 레오는 르누아르와 마티스의 작품 대부분을 가져갔고 거트루드는 피카소의 작품들과 세잔의 작품 일부를 보유했어요. 이 분할은 단순히 재산의 분배가 아니라 두 사람의 예술적 방향이 완전히 갈라졌다는 것을 상징했습니다. 레오는 이탈리아 피렌체로 이주했고 거트루드와 앨리스는 플레리스가에 남았어요. 두 남매는 그 후로 거의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레오와의 결별 이후 거트루드는 더욱 자유롭게 자신의 예술적 비전을 추구할 수 있었어요. 앨리스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서 거트루드는 방대한 양의 작품을 집필했습니다. 연인이라는 장편 소설은 200페이지가 넘는 작품으로 거의 구두점이 없고 끊임없는 반복으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이 작품은 사랑의 경험을 언어로 재현하는 대담한 시도였지만 출판되기까지는 수십 년이 걸렸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때 거트루드와 앨리스는 파리에 머물렀어요. 전쟁 초기의 혼란이 지나간 후 두 사람은 미국 구호기금을 위해 일하며 부상병들을 위한 보급품을 운송했습니다. 거트루드는 자동차 운전을 배웠고 앨리스와 함께 프랑스 시골 곳곳을 다니며 병원에 물자를 전달했어요. 이 경험은 거트루드에게 프랑스와 프랑스인들에 대한 깊은 애정을 심어 주었습니다. 전쟁 중에도 거트루드는 계속 글을 썼어요. 그녀는 전쟁의 경험을 직접적으로 묘사하지 않았지만 전쟁이 가져온 혼란과 해체의 느낌이 그녀의 작품에 스며들었습니다. 언어의 파편화와 의미의 불안정성은 전쟁으로 산산이 부서진 세계를 반영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전쟁이 끝난 후 파리는 다시 예술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새로운 세대의 예술가들이 등장했어요. 미국에서 건너온 젊은 작가들, 이른바 잃어버린 세대가 파리로 몰려들었죠. 어니스트 해밍웨이, F. 스콧 피츠제럴드, 에즈라 파운드 같은 작가들이 거트루드의 살롱을 찾았습니다. 거트루드는 이들에게 멘토 역할을 했어요. 해밍웨이는 특히 거트루드와 가까운 관계를 맺었습니다. 젊은 해밍웨이는 거트루드를 거의 숭배했고 그녀의 조언을 열심히 들었어요. 거트루드는 해밍웨이에게 문장을 간결하게 쓰라고 가르쳤습니다. 불필요한 형용사를 제거하고 명사와 동사에 집중하라고 했죠. 해밍웨이의 유명한 간결한 문체는 부분적으로 거트루드의 영향을 받은 것이었어요. 물론 나중에 두 사람은 사이가 틀어지게 되지만 초기에는 스승과 제자 같은 관계였습니다. 거트루드는 해밍웨이와 다른 젊은 작가들에게 당신들은 모두 잃어버린 세대다라고 말했어요. 이 구절은 해밍웨이의 소설해는 또다시 떠오른다의 에피그래프로 사용되면서 유명해졌습니다. 잃어버린 세대란 전쟁으로 환멸을 느끼고
전통적 가치관을 거부하는 젊은이들을 가리키는 말이었어요. 거트루드의 이 진단은 1920년대의 문화적 분위기를 완벽하게 포착했습니다. 1920년대에 거트루드는 점점 더 유명인사가 되어갔어요. 그녀의 작품은 여전히 난해하고 소수의 사람들만 이해했지만 그녀의 살롱과 그녀가 후원한 예술가들의 명성은 널리 알려졌습니다. 피카소는 이제 세계적인 화가가 되었고 마티스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사람들은 거트루드를 20세기 모더니즘의 데모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거트루드의 컬렉션은 엄청난 가치를 지니게 되었어요. 플레리스 가의 벽에 걸린 그림들은 이제 미술관에 있어야 할 걸작들이었죠. 거트루드는 작품을 판매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 그림들은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그녀의 삶과 우정의 기록이었어요. 각 작품에는 예술가와의 만남, 대화, 그리고 공유한 비전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1926년 거트루드는 자서전을 쓰기로 결정했어요. 하지만 거트루드답게 그녀는 이 자서전을 독특한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앨리스 비 토클라스의 자서전이라는 제목으로 마치 앨리스가 쓴 것처럼 거트루드 자신에 대해 3인칭으로 서술했어요. 이 기법은 매우 독창적이었고 동시에 재치 있었습니다. 거트루드는 자신을 외부에서 바라보면서도 실제로는 자기 홍보를 할 수 있었죠. 앨리스 비 토클라스의 자서전은 1933년에 출판되었고 거트루드의 작품 중 유일하게 대중적인 성공을 거두었어요. 이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거트루드를 진정한 유명인사로 만들었습니다. 책에는 피카소, 마티스, 해밍웨이를 비롯한 유명 예술가들과의 일화들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어요. 거트루드는 자신을 천재로 묘사하는데 주저하지 않았고 이런 대담함이 오히려 독자들을 매료시켰습니다. 책의 성공으로 거트루드는 1934년 미국 강연 여행을 떠났어요. 30여 년 만에 고국을 방문한 거트루드는 엄청난 환대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전국 각지에서 강연을 하며 자신의 문학적 아이디어를 설명했죠. 청중들은 거트루드의 카리스마와 지적인 힘에 압도되었습니다. 이 여행은 거트루드에게 큰 만족을 주었어요. 오랫동안 아방가르드의 변두리에 있던 그녀가 마침내 대중적 인정을 받게 된 거였으니까요. 하지만 미국 여행에서 돌아온 후에도 거트루드의 실험적인 글쓰기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녀는 대중적 성공에 안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난해하고 추상적인 작품들을 집필했죠. 거트루드에게 문학은 상업적 성공이나 대중적 이해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예술은 시대를 앞서가는 것이고 동시대인들이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미래 세대를 위해 작업하는 것이라고 믿었어요.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때 거트루드와 앨리스는 프랑스 시골로 피신했습니다. 독일의 파리 점령은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거트루드는 유대인이었고 앨리스와의 관계도 나치의 박해 대상이 될 수 있었죠. 두 사람은 론 계곡의 작은 마을 쿨로즈에 머물며 전쟁이 끝나기를 기다렸습니다. 놀랍게도 거트루드는 독일 점령 기간 동안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지낼 수 있었어요. 일부는 그녀가 BC 정부와 협력했다고 비난했지만 진실은 더 복잡했습니다. 거트루드는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는 타협을 했을 뿐이었어요. 전쟁 동안에도 거트루드는 계속 글을 썼습니다. 그녀는 전쟁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대신 미국의 정체성과 민주주의에 대한 명상적인 작품들을 집필했어요. 거트루드는 미국을 떠나 30년 이상 파리에 살았지만 자신을 미국인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녀의 문학적 실험은 미국적 감성의 표현이라고 생각했어요. 미국의 개척 정신, 실용주의, 그리고 전통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움이 그녀의 작품에 담겨 있다고 믿었죠. 1944년 파리가 해방되었을 때 거트루드와 앨리스는 다시 플레리스 가로 돌아왔어요. 거트루드는 미군 병사들을 환영하며 그들과 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녀는 이 젊은 미국인들에게서 새로운 미국의 모습을 보았어요. 전쟁을 겪으며 성숙해진 세대였죠. 거트루드는 병사들에게 자신의 작품을 설명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건강은 점점 나빠지고 있었어요. 거트루드는 복통을 호소했고 1946년 검사 결과 위암이 발견되었습니다. 수술을 받았지만 이미 암이 전이된 상태였어요. 거트루드는 회복하지 못하고 1946년 7월 27일 7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임종 직전 거트루드는 앨리스에게 물었어요. 답은 무엇이지? 앨리스가 당황하자 거트루드는 다시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무엇이지? 이것이 거트루드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전형적으로 거트루드다운 말이었죠. 명확한 의미보다는 언어 자체의 놀이, 질문과 답의 관계에 대한 성찰이었습니다. 거트루드의 죽음은 문학계에 큰 충격이었어요. 피카소를 비롯한 많은 예술가들이 애도했습니다. 거트루드는 단순히 컬렉터나 후원자가 아니었어요. 그녀는 20세기 모더니즘의 정신적 지주였고 예술가들에게 용기를 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의 플레리스 가살롱은 단순한 사교 모임이 아니라 새로운 예술이 잉태되고 성장하는 인큐베이터였어요. 앨리스는 거트루드 사후 21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녀는 거트루드의 유산을 관리하고 미출판 원고들을 정리했어요. 앨리스의 헌신 덕분에 거트루드의 방대한 작품들이 세상에 알려질 수 있었습니다. 앨리스는 거트루드를 그리워하며 외로운 노년을 보냈고 1967년 89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어요. 거트루드 스타인의 유산은 복합적이에요. 그녀의 문학 작품은 여전히 논란의 대상입니다. 일부 비평가들은 그녀를 천재적인 혁신가로 평가하지만 다른 이들은 그녀의 작품이 읽을 수 없을 정도로 난해하다고 비판해요. 하지만 예술 후원자로서 그녀의 역할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거트루드가 없었다면 피카소와 마티스의 초기 경력은 매우 달랐을 거예요. 그녀는 전통적인 미의 기준을 거부하고 급진적인 실험을 지지할 용기를 가졌습니다. 거트루드의 살롱은 단순히 그림을 사고 파는 장소가 아니었어요. 그곳은 아이디어가 충돌하고 융합하는 지적 실험실이었죠. 서로 다른 배경과 관심을 가진 예술가들이 모여 대화하며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거트루드는 이런 대화를 촉진하는 촉매제 역할을 했어요. 그녀는 예술가들에게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고 그들의 작업을 진지하게 고민하며 때로는 거침없는 비평을 가했습니다. 거트루드의 문학적 실험은 나중에 많은 작가들에게 영향을 주었어요. 언어의 물질성에 주목하고 의미의 명확성보다는 음향과 리듬을 강조하는 그녀의 접근법은 20세기 후반 실험, 문학의 선구적 모델이 되었습니다. 비록 대중적으로는 읽히지 않았지만 거트루드의 작품은 문학이 무엇일 수 있는가에 대한 우리의 개념을 확장시켰어요. 거트루드와 앨리스의 관계도 중요한 의미를 지녀요. 20세기 초의 두 여성이 공개적으로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거트루드는 자신의 삶을 숨기지 않았어요. 물론 당시의 관습 때문에 관계의 성적인 측면은
명시적으로 드러내지 않았지만 두 사람의 헌신적인 파트너십은 모두에게 명백했습니다. 거트루드와 앨리스는 전통적인 결혼 제도 밖에서도 깊고 지속적인 사랑의 관계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플레리스가 27번지는 이제 전설이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20세기 예술의 역사가 만들어졌어요. 피카소의 입체파, 마티스의 야수파, 해밍웨이의 간결한 산문 모두 그 살롱에서 논의되고 격려받았습니다. 거트루드는 이 모든 운동의 직접적인 참여자이자 관찰자였어요. 그녀는 예술사의 중심에 있었고 자신도 역사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거트루드가 컬렉션한 작품들은 지금 세계 각지의 미술관에 흩어져 있어요. 뉴욕 현대미술관, 볼티모어 미술관,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등에서 거트루드가 소유했던 피카소와 마티스의 걸작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작품들을 보면 거트루드의 선구적인 안목을 실감하게 돼요. 그녀는 누구도 가치를 인정하지 않던 시기에 이 작품들의 위대함을 알아봤습니다. 거트루드의 삶은 용기와 확신의 이야기예요. 그녀는 자신의 판단을 믿었고 다른 사람들의 비웃음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비뇽의 여인들을 처음 봤을 때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 작품을 거부했어요. 하지만 거트루드는 피카소가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했죠. 그녀의 이런 통찰력은 단순히 미술에 대한 지식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예술의 본질에 대한 깊은 이해, 그리고 새로움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신에서 나온 거였습니다. 거트루드는 예술이 편안해야 한다는 생각을 거부했어요. 그녀에게 진정한 예술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고 기존의 사고방식에 도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위대한 예술은 처음에는 항상 오해받고 거부당한다고 믿었어요. 시간이 지나야 비로소 사람들이 그 가치를 인정하게 된다는 거죠. 거트루드 자신의 문학 작품도 그런 운명을 겪었습니다. 생전에는 소수의 사람들만 그녀의 작품을 높이 평가했지만 사후에 그녀의 영향력은 점점 더 분명해졌어요. 거트루드는 또한 국제주의자였습니다. 그녀의 살롱에는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러시아, 미국 등 다양한 국적의 예술가들이 모였어요. 거트루드는 예술에 국경이 없다고 믿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국적이나 배경이 아니라 재능과 비전이었죠. 이런 개방적인 태도가 그녀의 살롱을 진정한 국제적 문화 중심지로 만들었어요. 거트루드의 이야기는 여성 예술 후원자의 역할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만들어요. 역사적으로 예술 후원은 주로 남성의 영역이었습니다. 하지만 거트루드는 자신의 재산과 판단력을 이용해서 예술계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어요. 그녀는 수동적인 컬렉터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예술가들을 선택하고 그들의 경력을 형성하는 데 참여했습니다. 물론 거트루드에게도 한계가 있었어요. 그녀는 때때로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이었고 자신의 중요성을 과장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 특히 여성 예술가들의 공헌을 충분히 인정하지 않기도 했어요. 거트루드의 살롱은 주로 남성 예술가들을 중심으로 돌아갔고 여성들은 종종 주변부에 머물렀습니다. 이는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했지만 거트루드 자신의 편견도 작용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트루드 스타인의 유산은 부정할 수 없어요. 그녀는 20세기 모더니즘의 탄생을 목격했을 뿐만 아니라 그 탄생을 가능하게 만든 사람들 중 하나였습니다. 피카소, 마티스, 해밍웨이 같은 거장들이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고 발전시키는데
거트루드의 역할은 결정적이었어요. 거트루드의 삶을 돌아보면 예술 후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훌륭한 예술가도 초기에는 인정받기 어려워요. 전통적인 기준으로는 평가할 수 없는 새로운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때 그들을 믿고 지지해주는 후원자가 필요합니다. 거트루드는 바로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그녀는 재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더 중요하게는 지적이고 정서적인 지지를 제공했습니다. 아비뇽의 여인들이라는 피카소의 작품은 거트루드 스타인과 그녀 시대의 상징이에요. 이 작품은 전통을 파괴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 작품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결국에는 20세기 미술의 가장 중요한 작품 중 하나로 인정받게 되었죠. 거트루드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녀는 관습을 거부하고 자신만의 길을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이해하지 못했고 심지어 비웃었어요. 하지만 거트루드는 흔들리지 않았고 결국 역사는 그녀가 옳았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플레리스가 27번지에서 일어난 일들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것은 예술이 어떻게 탄생하고 발전하는지, 그리고 문화가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새로운 예술은 항상 저항에 부딪혀요. 기존의 체제와 기준에 도전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용기 있는 사람들이 그 새로움을 지지할 때 예술은 진화할 수 있습니다. 거트루드 스타인은 자신의 시대를 초월한 인물이었어요. 그녀는 20세기 초에 살았지만 그녀의 생각과 행동은 여전히 우리에게 영감을 줍니다. 거트루드는 예술을 사랑했고 예술가들을 사랑했으며 무엇보다 예술을 통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녀의 삶은 그 믿음의 실현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피카소와 마티스의 작품을 위대한 예술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은 부분적으로는 거트루드 같은 사람들이 그들을 믿고 지지했기 때문이에요. 본 영상에서 사용된 책의 내용은 저작권법상 공정 이용을 목적으로 인용되었습니다. 영상의 핵심 내용은 책 내용의 요약이나 비평이며 원작 전체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저작권 소유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